안녕하세요. 이시다바 추봉기입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의 상무위원회가 지난 10일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률을 시행 전에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게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를 얼마나 다급했던지 법이 통과되자마자 중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반외국제재법이 어떤 법안인지,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실제 효과는 무협소설 속에 나오는 칠상구와 비슷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전에 중국 자신이 먼저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도리어 중국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역효과는 다름 아닌 미국 기업, 나아가 서방 기업 전체가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폐막된 제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반외국제재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날 바로 주석령에 서명을 해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중국이 제재를 당하면 즉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복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법에 따르면 중앙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국을 제재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실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조직과 개인을 처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도 당연히 중국에 협조를 해야 하고요. 또 이 법에 따르면 어떤 조직과 개인, 외국 국가도 우리나라, 여기서는 즉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국민 조직에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도 외국의 지시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중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외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대부분 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비자 제한, 추방, 자산 동결, 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 금지 등일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은 중국 대륙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동안 중국에서 번 돈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동결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외국제재법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저지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제재를 하는 상대방을 보복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제재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 여기에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모두 포함되는데 결국 모든 기업들은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의해 강탈, 추방, 감옥행 등을 당하더라도 외국의 제재 명령을 따르거나 반대로 외국의 제재를 당하더라도 중국에 협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외국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중국의 동조에 외국의 제재 명령을 거부하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진 외국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택은 아마도 중국 철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디커플링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반도체 금수 조치를 취한 결과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는 화웨이에 납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SMIC는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웨이에 계속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SMIC는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SMIC와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모두 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가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미국의 제재 명령에 따라 화웨이에 납품할 수 없지만
사오미 등 다른 대륙 휴대전화 업체에는 계속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TSMC는 중국의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대륙 내 거래가 동결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은 모두 TSMC와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오미 같은 기업들도 TSMC의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HSBC의 경우 미국의 제재 명령에 따라 홍콩 국가법 제정에 관여한 모든 전인대 상무위원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등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실행하면 관계자의 중국 내 자산을 몰수당하고 중국 내 관계자는 감옥으로 보내지고 모든 중국 기업은 미국과 사업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HSBC가 제재 이행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는 물론 달러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치명적이죠. 금융 제재는 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중국계 은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외자은행들은 대륙에서 철수할 것이고 중국계 은행들은 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은 결국 중국의 디커플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쟁, 과학기술 전쟁보다 더욱 철저한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외국 기업으로서는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국 시장을 잃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중국으로서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무협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 무협소설에 칠상권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쓰는 무기는 사실 무협소설의 칠상권, 그것도 짝퉁 칠상권입니다. 정품 칠상권은 먼저 자신을 다치게 하고 나중에 상대를 다치게 하는데 결국에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상대를 더 많이 다치게 하는 전술이죠. 하지만 시진핑은 상대보다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다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의 본래 의도는 쌍방을 다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죽자는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으로서는 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아까워서 제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데 이 베팅의 미천에는 중국 시장이라는 유인책이자 마지막 남은 무기입니다. 중국이 작정하고 보복하려고 덤비는데 과연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이에 굴복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목표 중 하나는 중국의 산업사설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집권 후 대부분의 트럼프 정책을 뒤집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대체로 트럼프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산업사설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회담 의제 중 하나는 전략물자 산업사설의 재편이었습니다. 미국이 공들여서 추진하는 미중 디커플링을 사실 중국이 뒤에서 돕고 있는 셈입니다. 세간에서는 시진핑을 시 총가속사라고 부릅니다. 시진핑은 그에 걸맞게 중국호의 키를 잡은 후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게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여러 해 동안 대국 굵기와 중국 몽호의 꿈에 취해 한끗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지난 4일과 7일 중국 관영 매체는 뜻밖에도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예획 가사를 다시 실었다고 합니다. 마침 6.4 천안문 사태 기념일 기간이라 중국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이는 분명 누군가가 시진핑에게 경고한 것으로 당내 분열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현재 시진핑 당국이 국제적으로 사면 초과의 공경에 빠져 있고 또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이딴 제재로 중국이 입은 막대한 손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해서 반외국 제재법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시진핑이 내놓은 응급 처방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더 많은 제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기원조사는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에 무게를 두고 조사 책임 추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후도 바이러스 재조사를 지지한다고 했고 사전에 유출된 성명서 초안에 주요 7개국 정상들도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새로운 투명한 조사를 WHO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제2의 연대고리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더 큰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진핑이 직면하고 있는 제재는 하웨이, 신장, 홍콩과 관련된 제재뿐만이 아닙니다. 90일 동안 조사 후 실험실 유출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중국은 새로운 제재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이 반외국 제재법에 서명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 것도 이에 대비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영국 현지 시간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와 신대서양 헌장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원칙과 가치관, 기구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총리 처칠이 군한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선언입니다. 이 공동선언에는 영토 불확대, 민족 자결, 통상, 자원의 기회균등 등 8가지 원칙을 선포한 이 헌장은 훗날 전후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를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다. 이번 신대서양 헌장은 마치 현재의 중국을 1941년 당시 나치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신대서양 헌장은 미래의 세계 질서는 미국과 영국, 동맹국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원칙 하에 주도할 것이며 중국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주도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포위에 나선 미국 연합 전략에 일본도 가세하였습니다. 최근 스가 요시대 총리,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에다노 유키오 일본 제1야당 대표 등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지만 이내 대응을 포기하고 레드라인을 슬며시 뒤로 물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왜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대만의 백신을 기증하는 문제를 언급할 때 2번이나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와 에다노 야당 대표도 대만을 각각 국가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레드라인을 밟은 만큼 중국으로서는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의는 불만을 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 대사를 조치하는 등의 외교적 항의나 제스처도 없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상투적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 수위가 떨어졌을까요? 미국과 영국, 유럽, 일본이 연이어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기 시작하자 중국은 강력 항의 대신
레드라인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시진핑이 그동안의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겠지만 확실히 몸을 낮추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반외국 제재법을 천안무적의 벽사건법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그가 얻는 것은 짝퉁 실상건보로서 상대방의 살갗을 상하게 하는 순간 자신은 경맥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 등 중국의 31개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고 최근엔 중국 방산 기술업체 28곳이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인권 문제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국 기업과 관리들을 제재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이 법 시행으로 혹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사실 우려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의 보복이 예상되고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나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M,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중국 신장 명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TSMC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하웨이에 앱 프로세스 등 첨단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